사이다 특강 이게 대체 뭘까라는 건데 여러분과 나의 사이는 무슨 사이? 그래, 한국 사이. 자, 장난이고요. 한국 사이다 특강은요, 한국사 이렇게 재밌다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이다 특강이라고 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한국사에 대한 강좌에 좀 불안감이 있어서 가슴이 꽉꽉 막혔던 분들이 계실 텐데, 아마 이 강의를 듣고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확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 강좌는요, 여러분들이 한국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입문자를 위한 아주 초보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 아니면 한능검을 대비하기 위해, 아니면 기타 시험을 대비할 때 한국사에 대한 어떤 아주 기초 지식을 알고 싶다라고 하실 때 이 강좌를 전체적으로 수강하신다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1강부터 좀 들어가 볼 텐데, 오늘은요, 여기 써있듯이 1강 국가의 발전 단계부터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은요, 아주 우리 교과서로 따지면 1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선사시대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선사시대는 따로 빼고,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나라 지도가 나오면서 거기에 여러 나라들이 막 등장하는 걸 봤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 여러 나라에 성장하면서 부여, 고구려, 옥저동의 사만 이런 것들을 봤는데 그 나라의 대체 형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또 조금 뒤로 넘어갔더니 삼국시대가 나오는데 그 삼국시대는 여러 나라의 성장과 대체 어떻게 다르고, 아니 또 그리고 지도를 봤더니 삼국시대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렇게 있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 사이에 뭐가 있어요? 그치, 가야가 있잖아. 아니 내가 볼 때는 4개 국가인데 왜 대체 삼국이라고 부르냐? 가야는 왜 대체 빼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좀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좀 들어가기 전에 국가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지를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선생님이 써놨듯이 이제 국가라는 건요, 각각의 족장이 그 마을을 이끄는 그런 조그만 국가들로 이제 군장국가라고 하죠. 그런 것들로 처음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소국의 단계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여기 보시듯이 동그라미 안에 각각의 이제 족장이라고 하죠. 족장들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형태로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발전해서 오면 다른 지역의 침입을 받을 때 좀 당황을 한 거죠. 얘는 지금 가운데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다른 데서 침범을 하다 보니까 야, 우리끼리 이 지역을 잘 좀 막아보자. 그래서 서로 연맹을 맺게 되는 이런 체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를 소국에서는 약간 발전한 연맹 왕국이라고 하고요. 특징이 뭐야? 연맹 왕국이지. 이들끼리 돌아가면서 힘을 합쳤으면 야, 우리 돌아가면서 그래도 이 중에 대표 한 명을 뽑자. 그게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족장들 중에서 한 명이 왕으로 선출되고 그 다음에 또 돌아가면서 또 다른 사람이 왕을 하고 또 다른 족장이 왕을 하고 돌아가면서 왕을 하면서 이들끼리 똘똘 뭉쳐서 어떤 외세에 대한 침략을 막아주는 그런 형태로 조금 발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사람이 욕심이 조금 생깁니다. 내가 만약에 왕이 됐어. 족장을 하다가 이제 왕이 됐는데 조금 있으면 왕을 물려줘야 되는 거야.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계속 왕을 하고 싶죠.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 머리를 쓴 겁니다. 안 되겠다.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을 내 아래로 내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여기 이제 고대 국가로 넘어오게 되면요, 왕이 위에 있고 그 나머지 족장들을 다 밑으로 내려버립니다. 아, 이제 왕은 나만 하겠다. 너네들은 내 아래에 내려와서 관리로서 일을 해라 라는 거지. 근데 너는 관리는 관리인데 예전에 그래도 돌아가면서 왕을 했던 어떤 그런 가닥이 있었기 때문에 너는 내가 일반 평민들과는 다르게 귀족이라는 이름을 붙여줄게 라고 하면서 약간 신분제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아, 그렇구나. 원래는 그냥 족장들이 다스리는 소국이었는데 얘가 조금 발전하면서 그 소국들끼리 연맹을 맺는 연맹 왕국이 되고, 그때는 돌아가면서 왕을 했는데 이제는 한 명만, 무조건 누구나 한 명만 왕을 할 수 있고 밑에 애들은 그 아래의 서열로 내려가는 고대 국가라는 형태로 발전되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앞에 여러분들이 했던 질문을 다시 생각을 해보죠. 선생님, 여러 나라의 성장에 있었던 부여, 고구려, 옥저동의 사만은 대체 어떤 형태의 국가입니까? 라고 할 때 여기 보시면요, 여러 나라의 성장에는 소국의 형태와 그 다음에 연맹왕국의 형태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거 연맹왕국부터 먼저 볼게요. 부여와 고구려와 그 다음에 사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발전을 해서 연맹왕국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옥저랑 동해는 고구려의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연맹왕국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소국의 단계에서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선생님, 그러면 나중에 나오는 삼국시대는 대체 어떤 나라인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삼국시대는요, 아까 봤듯이 혼자만 힘센 왕이 왕을 하고 나머지는 다 아랫서열로 내려버리는 고대국가의 형태입니다. 그러면 가야는요? 가야는 고대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그 전 단계인 연맹왕국 단계에서 멸망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국시대가 아니라 삼국시대라고 부르는구나. 가야는 연맹왕국에서 끝났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대국가로 발전했던 고구려, 백제, 신라만 묶어서 삼국시대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대국가의 특징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가야랑 대체 고구려, 백제, 신라랑은 무슨 차이가 있길래 얘는 연맹왕국, 쟤는 고대국가라고 하냐?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이미 제가 얘기를 했죠. 고대국가가 되려면 일단 왕은 자기만 해야 된다. 돌아가면서 왕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만 왕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에 써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써 있냐? 부자상속이라고 써 있죠. 부자상속? 내가 갑부인데 그 부를 내려준다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로의 이제 권력이 승계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왕이었으면 그 다음에 그 아들로 왕이 승계가 되는 그런 아주 강력한 왕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고대국가의 특징인 거죠. 왜냐하면 연맹왕국 때는 돌아가면서 왕을 하니까 왕권이 굉장히 낮았죠. 근데 지금 이 형태로는요, 아주 왕권이 강력하다는 겁니다. 고대국가에서는. 왜? 내 아들 아니면 다른 사람이 왕을 할 수 없어. 이런 형태고요. 이제 두 번째 보시는 거 보면 율령반포라고 써 있는데 우리가 고대국가의 특징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율령반포는 뭐냐면 말 그대로 그 당시에 이제 법 같은 거예요. 국가가 어떤 시스템 같은 것들을 만들어놔야 우리가 고대국가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세 번째는 이제 불교 수용이 될 텐데 이 불교 수용은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 걸 대비해서 왕이 불교라는 거를 들고 들어온 거지.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있지. 나는 왕이고 너네가 왕이 되지 못한 이유를 알아? 뭔데요? 있지. 불교에는 윤회사상이라는 게 있어.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지. 나는 전생에 덕을 엄청 많이 쌓았기 때문에 지금 왕으로 태어난 건데 너는 예전에 그렇지 못했나 봐. 그러니까 지금 현세를 비판하지 말고 너가 혹시 모르지 지금 이 생에 정말 덕을 많이 쌓으면 어떻게 알아? 다음 생에 왕으로 태어날지. 그러니까 너는 지금 나를 잘 섬기기만 하면 돼. 왕에 대한 욕심은 지금 생에는 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세력들의 어떤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런 불교가 수용됐구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지금 고대국가의 특징 세 가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 부자상속, 두 번째는 율령반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교 수용이죠. 그러면 아주 중요한 마지막 네 번째가 남았는데요. 바로 뭐냐면 부자상속, 율령반포, 그 다음에 불교 수용 같은 게 되면 이런 고대국가는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반드시 누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래요. 영토 확장, 우리가 다른 말로 전성기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를 묶어서 고대국가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있었던 가야는 이런 특징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연맹왕국 체제다라고 하는 거고 나머지 고구려, 백제, 신라는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게 뭐냐면 대체 고구려에는 누가, 백제에는 누가, 신라에는 누가 불교 수용했고 율령반포했고 전성기를 누렸고 그게 각각 누구냐는 거죠. 자, 여기에서 아주 꿀 암기 팁이 등장을 합니다. 자, 율령반포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율령반포 같은 경우는요, 일단 고구려, 백제, 신라 순으로 좀 써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혹시 수학 문제 풀어보셨나요? 수학 문제 풀다 보면 이제 연립방정식 같은 거 풀다 보면 위에 이제 똑같은 EX가 있고 아래에 또 EX가 있으면 서로 이렇게 지우죠. 그거를 뭐라 그래요? 소거법이라고 합니다. 자, 소거법을 떠올리시면서 율 소거법. 자, 외쳐봅시다. 율
소고법. 물론 철자는 조금 달라. 소거법이고 이거는 소고법. 무슨 말이냐면 율령반포 소, 고구려는 소수리망. 고, 백제는 고이왕. 법, 신라는 법흥왕이 했다라는 거죠. 이것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수능 만점입니다. 무조건 한 문제는 맞아요. 그래서 율소고법 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 순서대로 소수림, 고이, 법흥왕. 끝! 그러면 불교 수용은 대체 누가 했느냐라는 건데 이것도 또 암기 팁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은 먼저 얘기를 해드리면 불소침눌입니다. 불교, 소수리망, 침류왕, 눌지마립간이라는 건데 얘는 이제 또 외우는 법을 좀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다가 여러분 이거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혹시 초등학교 때 불소 해보신 적 있나요? 불소? 제가 진짜 싫어했던 거예요. 입에 넣고 이렇게 뿔꺽뿔꺽 하는데 너무 맛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토요일을 진짜 싫어했는데 어쨌든 그 불소. 자, 이걸 하나 생각을 해놓으시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 이제 침대에 눕기 전에 뭘 합니까? 이제 양치를 하지. 그 두 개를 짬뽕 시켜봐. 뭐가 됩니까? 그치? 불소하고 침대에 눕는다. 그래! 불소침눌. 불소침눌. 따라 하셔야 돼요. 그치? 소침눌. 자, 다시 한번. 그래서 불교 수용은 소수리망, 침류왕, 눌지마립간 때 각각 수용을 하였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구나. 근데요, 조금 독특한 게 하나 있습니다. 고구려랑 백제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바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나라에서 인정을 해줬어. 공인을 해줬는데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구려로부터 불교를 수용하거든요. 받자마자 저거 좀 뭔가 깨림칙한데 인정하지 않아. 공인을 안 해줬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법흥왕 때 돼서야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나를 죽여라. 만약에 나를 죽였는데 내 목에서 흰 피가 튀어나오고 만약에 꽃비가 흐른다면 이거는 불교를 너네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차돈의 순교로서 이제 신라에서 불교가 공인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불소침누를 외우고 법 하나만 더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공통점이 생겼죠. 율령반포에는 고구려의 소수리망. 불교에도 소수리망. 고구려에서 그러면 소수리망이 진짜 중요하겠구나. 그 다음에 똑같이 신라에서도 율령반포할 때 법흥왕이 나왔고 불교 수용은 아니지만 공인에 또 법흥왕이 나왔죠. 그러면 법흥왕도 진짜 중요하겠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국시대 왕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를 다 암기하느라 막 이렇게 힘들어하기보다는 이렇게 중요한 왕들을 짚어가면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하나. 이제 부자상속은 그렇게 중요한 게 없고 이제 전성기가 하나가 남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삼국시대의 지도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떻게 시험에 접근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요, 딱 지도를 봤을 때 제일 먼저 중요시 딱 여겨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삼국시대의 지도가 나왔을 때 대체 한강을 누가 차지하고 있는가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한강 중에서도요, 하류 쪽,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한강 하류 쪽을 좀 보셔야 되는데 여기 백제의 지도 먼저 보죠. 백제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아래에 백제가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그렇구나. 고구려 같은 경우 한강 이렇게 크게 널찍하게 갖고 있죠. 그럼 이거 고구려의 전성기구나. 여기 신라 보죠. 오른쪽 아래서부터 이렇게 쭉 밑에 이제 한강까지 쫙 차지했네요. 이거구나. 신라의 전성기구나. 그럼 이거의 공통점은 그래, 한강 차지. 우리가 한강을 차지해야 무조건 전성기라 그러는구나. 그럼 각각의 왕은 누군데요? 4세기에 근초고왕이 백제의 전성기를 누렸고요. 고구려 같은 경우는 5세기에 장수왕 때 우리가 전성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고구려의 전성기 하면 광개토대왕밖에 모르는데 광개토대왕 아닌가요? 물론 광개토대왕도 전성기를 누렸죠. 근데 광개토대왕은 저 위쪽, 북쪽으로 많이 뻗어나갔다면 그 아들인 장수왕이 한강 유역까지 함께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전성기는 어디 차지해야 된다고? 그래, 한강을 차지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는 한강을 차지한 전성기의 왕 하면 광개토대왕이 아니라 장수왕을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세기 가장
함께 이제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 데인데 여기는 바로 6세기의 진흥왕이 신라의 전성기를 이끈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시간에서 국가의 발전 관계를 조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여러 나라의 성장에서 이거는 소국이야, 이건 연맹왕국이네. 삼국시대 공부할 때 얘는 연맹왕국이고 이거는 고대국가야. 고대국가는 연맹왕국과 다른 네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이거는 네 가지 부자상속, 율령반포, 불교수용, 그 다음에 전성기야 라고 딱 정리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강을 마무리하고 2강에서 다시 또 만나도록 하죠.